키워드 포착, 오늘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는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소년법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리더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소년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어리더라도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옳고 그름을 판단을 조금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을 전제하에 도와주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도와주더라도 어찌됐든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이게 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야 된다고 전국을 생각합니다. 뒤흔든 인천 연수구 초등생 살인 사건에 법원이 중형을 내렸습니다.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주범보다 공범이 더 높은 형을 받는 모순이 생겨난 상황. 소년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본 인천 초등생 사건뿐 아니라 부산, 그리고 강릉, 또 아산까지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이 청소년 범죄 때문에 온라인이 후끈한데요. 범행 자체가 잔혹할 뿐만 아니고 일부 또 가해자들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같은 죄를 짓더라도 더 처벌이 가벼운 이 소년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소년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네, 소년법이란 사회의 질서에 대해 반항적으로 행동하는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합니다.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하는 법인데요.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1958년 공포됐으며 1988년 전문이 개정된 후 수차례 개정을 거듭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청소년을 어떻게 보호 처분하고 또 특별 조치를 한다는 거죠? 만 10세에서 13세 소년은 촉법 소년으로 분류됩니다. 별다른 형사 책임을 받지 않은 채 보호 처분만 받게 되는데요. 만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해야 할 경우 형량을 낮춰야만 합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대신 징역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네, 그 만 10세에서 13세 그리고 18세 미만이라는 기준은 이게 언제부터 적용된 건가요? 지난 2007년 12월입니다. 소년법이 바뀌고 난 이후인데요. 당시 소년법 적용 상한선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촉법 소년을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이 낮아지는 현실을 반영해서 보호관찰 처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보호관찰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연령대가 낮아진 거군요. 네, 맞습니다. 다만 형사 책임을 면제받는 연령은 14세로 유지되었습니다. 또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해 건전한 성장을 돕는 보호주의 원칙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감옥에 보내는 건 좀 가혹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가 신설되고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 명령 등의 보호 처분을 다양화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촉법 소년 기준 연령이 지금 상당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데요. 아직 어린, 그러니까 만 11세, 11세의 학생들도 아주 잔인한 사건을 지금 저지르는 경우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 기준 자체를 좀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촉법 소년 연령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촉법 소년의 기준 연령을 두고 헌법소원 심판까지 청구된 적이 있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발달은 개인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형사 미성년자를 14세라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은 법률관계 안정과 객관성을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성숙의 정도를 개인마다 다르게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14세라는 기준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인데요.
헌법재판소는 14세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높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재 판단으로는 각각 개개인의 발달 사항은 뭐 차이가 있더라도 그래도 일률적으로 좀 정해놓은 연령은 필요하다. 그 나이로 만 14세는 적당하다라는 얘기인데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다릅니다. 만 14세보다 더 낮춰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사건이 일어나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사건이 재판으로 갈 경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나요? 대다수 학교폭력 가해자들은 소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 재판은 비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찾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은데요. 재판은 사전에 조사관이 가해 소년과 보호자 면담, 학생 생활기록부 등을 통해서 품행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조사하면 이를 바탕으로 판사가 보호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소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서 처벌을 받게 되면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됩니까? 네, 소년 재판의 가장 강력한 처벌은 바로 소년원 송치입니다. 하지만 장기 소년원 송치라고 해도 보호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도 가해 학생들이 대부분 만 14세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소년원 송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그 가해 여중생들이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이제 막 넘긴 것을 감안해서 예상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 14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죄를 묻지 않고 또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는 형을 낮추도록 한 그런 소년법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실제로 지난 3월에 발생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1살 차이로 이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은 소년법으로 인해서 형량이 극명하게 갈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피해자를 납치,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 유기했던 주범의 경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소년법에 적용을 받아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공범은 만 18세를 넘겼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소년 재판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공개가 원칙이라서 판례를 찾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게 피해자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가해자 위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피해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알려지지가 않아서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조차 참석할 수가 없는데요. 만약 방청을 하려면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피해자, 즉 피해자 부모들은 항고권이 없어서 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견 역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돼야 하는데 항고권도 없는 데다가 방청조차 허가를 받아야 되는군요. 그럼 이건 너무 가해자 위주로 재판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입니다. 그래서 소년재판 자체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 적도 있습니다. 네. 또래와 싸우다가 사망한 학생의 아버지가 소년재판에 항고권 없음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위헌 소송을 한 것입니다. 당시 가해 학생은 소년재판에서 장기 소년원 송치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했고 결국 항고심에서 단기 소년원 송치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피해자의 아버지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지만 소년재판이 항고권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는데요. 네. 각하는 행정기관이 고소 등 신청 사건에 형식이나 요건, 절차상 오류가 있거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아예 처리하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당시 피해 학생 아버지는 피해자에게 보호처분 항고권을 인정하지 않는 소년법 제43조는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그래도 또래 학생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건데 가해자 처벌이 단기 소년원 송치로 끝났다고 하면 좀 약하긴 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피해 학생 아버지 입장에서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까지 이르게 된 것 같긴 한데요. 그에 대해서 헌재의 판단은 어떻게 됐나요? 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명의 합헌,
3명의 합헌 불합치 의견으로 최종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소년재판 절차는 소년에 대한 후견적인 입장에서 진행되는 신문 절차이므로 검사의 관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소년법에 대한 논란 그리고 소년 재판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소년 범죄에 대한 각종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고요. 네, 소년법 폐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정치권을 비롯해서 사회 곳곳에서 소년법을 폐지해야만 청소년 범죄를 법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12.3%였습니다. 성인은 5.6%였고요.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이 성인에 비해서 2배가 넘는 실정입니다. 네.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도 당연합니다. 네. 뭐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2007년 12월에 소년법 적용 상한선을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그리고 촉법 소년은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비교해도 현재 소년법 개정과 폐지 여론이 좀 만만치가 않은데요. 논의가 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죄를 범할 당시 만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 사형 또는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소년법 59조 등의 보호조항을 폐지해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만 14세 미만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형법을 개정하자는 것인데요. 이미 국회에는 형사처벌 면제 연령 상한선을 현행 14세에서 12세로 낮추거나 소년보호 조항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다수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국회에서도 이미 논의가 되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지난 7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9명은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으로 당시 표 의원은 소년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를 만 12세로 낮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여러 사건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여론의 움직임도 참 심상치 않은데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도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그동안 별탈 없이 유지되어 오던 소년법을 왜 갑자기 폐지 혹은 개정해야 되는 건지 좀 알아볼까요? 미성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흉악범죄를 저지른 이들까지 가볍게 처벌한다면 오히려 청소년 범죄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특례조항을 적용해온 정책이 도리어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방치했다고 보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끔찍한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는 14세 미만이면 보호처분 등 가벼운 처벌을 받지만 피해자는 오랜 시간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도 대중의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뭐 아무리 청소년이라고 해도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얼마 전에 문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언급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도 소년들의 형사 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김상곤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주축으로 법무부와 경찰청 등 합동 TF를 꾸려 종합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선 만큼 소년법 개정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소년법 개정이 이루어진 나라가 있습니까? 네, 이웃나라 일본이 그렇습니다. 네. 지난 1997년 발생한 일명 사카키바라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일본 코베의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사체가 담긴 비닐봉지가 발견됐습니다. 네. 사체와 함께 담긴 쪽지에서는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미련한 경찰 여러분, 나를 좀 멈춰줘. 나는 살인이 즐거워. 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고요. 당시 피해자는 불과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한 달 후 검거된 범인은 14세 소년이었습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추가 범죄가 드러났고 범인은 살인 2건, 살인 미수 1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사건이 일본의 소년법을 개정하게 만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16살 이하의 미성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에 당시 14살이었던 가해자는 의료소년원에 갇혔고 8년 후인 지난 2005년 22살의 나이에 퇴원했는데요. 이후 일본은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16살에서 14살로 낮췄고
18살 미만 소년에게 내릴 수 있는 징역형 상한을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했습니다. 네. 지난 2007년에는 소년법 2차 개정을 통해서 범죄적 형사처벌 대상을 14세에서 12세로 낮췄으며 사형 및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도 강화한 상태입니다. 일본 말고 다른 나라는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다른 나라들은 소년법 적용을 받는 연령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지난 2012년 형사정책연구에 실린 국가별 형사책임 최저연령 규정을 보면 최저연령이 가장 낮은 곳은 만 7세입니다. 태국,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 32개국이 해당되는데요. 호주와 영국 등 18개국은 기준이 만 10세이고 룩셈부르크와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은 최저연령이 18세로 가장 높습니다. 네. 한국과 같이 만 14세를 최저연령으로 정한 나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대만 등 40개국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도 우리나라처럼 이 소년 범죄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보통 어떤 선택을 하나요? 네, 선진국들의 경우 보통 처벌보다는 소년범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데 해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가정법원이 소년범죄를 담당하고 있지만 미국은 일부 주에서 담당합니다. 또 독일, 영국 등은 소년법원을 따로 두고 있고요. 특히 미국은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중심을 두고 가해자와의 관계 치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해 소년도 우리 사회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네. 만 7세가 되면 또 형사처벌이 바로 가능한 나라도 있지만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으니까요. 어떤 나라든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참 가장 큰 걱정인데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년법 개정이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까요? 섣불리 뭐라고 예상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소년법 개정 추진은 이전에도 번번이 무산된 바 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당장 소년법을 폐지하기보다는 기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년법 폐지나 개정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해결책을 찾자는 거죠? 네, 운용의 문제일 뿐이라는 건데요. 소년의 처벌보다 교정에 주안점을 둔 소년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 폐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미성숙한 존재이기도 하고 또 관련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다는 거죠. 처벌도 중요하지만 네. 소년법의 보호처분 등을 통해 아이들을 교정하고 앞으로의 삶이 달라지도록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 하긴 무조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또 문제가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형사처벌 범위를 12세까지 넓혀도 사실 11세 초등생이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용인에서 발생한 캣맘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55세 여성은 학생이 옥상에서 던진 벽돌에 맞아서 사망했습니다. 네. 가해자는 9살짜리 초등학생이었고요. 가해 학생의 처분을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요. 형사처벌 범위를 12세까지 낮춘다고 해도 캣맘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형사 책임 면제 연령을 낮추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네. 과연 청소년이 성인과 똑같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형량을 높이며 소년들의 잔혹범죄가 감소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처벌 기준을 나이로만 구분하는 현행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소년들의 책임 능력에 대한 심층 심사를 거친 뒤 형사처벌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의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청소년 범죄 전반에 대한 형사처벌을 확대하자 이런 식으로 여론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이것부터 좀 먼저 생각을 해두고 개선을 할 것인지 폐지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